야, 저렇게 기네스북에 오를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시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뇌물이 오갔는데 그게 밑에 공무원 몇 명으로 끝났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 때문에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그 정의가 바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었던 식품연구원 공무원들이 처벌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 공무원 누구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처벌되지 않았으며 그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도 또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표적 감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위법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14분간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선 찬반 고성 집회가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주변의 이 찬반 고성 모습도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만 몰린 게 아니라 찬반 또 반대하는 이런 쪽 보수 쪽의 또 집회도 같이 동시에 또 열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김상일 위원님, 사실 첫 소환 때는 뭐 의원들도 같이 갔었고 지지층 정말 많고 또 첫 소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보다 이번 네 번째 소환이 더 좀 뭔가 규모가 네. 크고 지지층도 많이 몰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언론에서 보도한 거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는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오히려 지금 폭주하는 현 정권과 대별되는 모습, 그리고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반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오히려 탄압을 당하는데 그 탄압 속에서 네. 꿋꿋하게 그것을 버티다가 결과로서 또 그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면, 무죄로 증명하면 되는 건 그렇죠. 아니냐. 무죄를 증명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큰 반전의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강성 지지층이 저렇게 많이 와서 네. 고성을 지르고 하면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에서는 왜들 저래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꺼리는 쪽으로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당당한 모습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좀 조용하게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단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지자가 많았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제가 알기에는 거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단톡방 이런 데서는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막 쫙 돌았던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근데 200명 정도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그 생각보다 적었다. 900명 정도 왔던 거에 비하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피로감 같은 것들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즉흥연설을 했다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뭐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어떤 톤인지 아는데 이게 무능을 감추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연설체예요. 이건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준비해 갖고 오신 거죠. 겉으로는 뭐 누구들 오지 마라. 그런 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기자한테 그런 반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호소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출두하는 그 장면을 사용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저 수사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대부분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건데 그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자기 경쟁자일지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 수사를 했다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말씀이 안 되는 거고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있으면 소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진보 진영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거기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 예, 이 건 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오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진행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국토부 산하의 식품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 이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와 관련돼서 공무원 등이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이 인정이 돼가지고 네. 다 처벌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파면 및 해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시나 성남시 공무원의 어떠한 위법 행위도 그때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건은 다 종결된 거였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뭐 이렇게 친여 성향의 뭐 이런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검찰이 정광석과 같이 마치 뭐 이렇게 말을 맞춘 듯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를 조금 오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요. 네. 그 수많은 잘못된 사법적 처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그런 것들이 정정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 FC에 대한 수사나 백현동 수사 그 이전에 진행됐던 것들이 두루뭉실이로 덮어지거나 질질 끌었던 거 그런 것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었습니다. 야, 저렇게 기네스북에 오를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시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뇌물이 오갔는데 그게 밑에 공무원 몇 명으로 끝났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 때문에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그 정의가 바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안개가 덮여지고 나면 실상이 드러날 것이고 가려져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본인의 말씀을 그대로 본인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짧게. 제가 그 팩트 체크를 다시 해드리겠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었던 식품연구원 공무원들이 처벌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 공무원 누구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처벌되지 않았으며 그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도 또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표적 감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위법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아주 계속 지금 짧게. 핑퐁으로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아니 김인섭 씨가 네. 70억 원의 돈을 뇌물을 받아서 네. 그래서 했던 것은 그런 어느 정부에서 밝혀진 겁니까? 그러면 아무런 위법이 없었다고요? 그럼 그런 뇌물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은 위법이 아닙니까? 네. 김인섭 씨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자들끼리의 어제 발언권도 안 얻고 그냥 두 분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두 분의 이런 얘기가 결국은 뭐 검찰 그리고 이재명 또 대표 쪽의 어떤 서로 다른 주장을 지금 바로 있는 그대로 지금 보신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히고 결국은 이게 그래서 수사 나중에는 뭐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또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진술서 내고 또 침묵. 검찰 백현동 특혜 개입 정황. 네. 일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유는 이겁니다. 백현동 특혜를 준 사건 여기에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부른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를 내고 또 침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 침묵을 했다라는 거 사실 어제부터 계속 중간 이 조사를 받는 중에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또 이런 문자를 기자들한테 보냈습니다. 네, 민주당 공보국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 대해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 중이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을 하고 있다.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진술을 거부한 게 아니다.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데 조 변호사님 손을 번쩍 드셨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설명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동석했던 변호사가 네. 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 방어 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너무 자세하게 진술하시는 게 꼭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조언을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은 해야지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었다는 네. 게 다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중앙일보 보도는 그 이전에 그 직전이죠. 그 2대1 보도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전혀 취재되지 않은 엉뚱한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술서 30쪽도 틀린 말이에요. 아예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궁금해지는 게 네. 진술서를 토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굉장히 자세하게 이 설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옆에서 동사관 변호인이 말릴 만큼 유독 자세히 설명한 부분은 포인트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을 좀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 일단 네. 진술서도 30쪽이 아닙니다. 그냥 몇 쪽인가요? 일반에게 공개된 5쪽짜리 분량의 진술서만 냈고요. 네. 그에 별도로 변호인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한 의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의견서가 혹시 25장입니까 그러면? 70여 쪽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앙일보 보도나 그 이전에 이데일리 보도가 네.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보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한 이유는 이 백현동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3차례나 걸쳐서 용도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던 그 공문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네. 그때 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중앙정부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당시 시장으로서도 명확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의 정황과 당시 공무원들의 보고 내용들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세히 진술한 겁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쨌거나 어제 뭔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 지금 그 그래프 있죠. 검찰 주장과 이재명 대표 쪽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 한꺼번에 4단계가 올라간 전례가 없었다. 근데 이걸 왜 올려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결국 중간에 로비스트 김인섭의 청탁을 들어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선 이거는 방금 나온 말씀인 거죠. 당시 정부의 요구에 따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성남도공은 왜 배제가 되고 민간만 했느냐에 대해서 검찰은 이거는 용도 상향 이행 조건이었는데 뺐다. 본인들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행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사도 참여 의사가 없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허가 결과, 그래서 그 결과 혜택을 누가 받았느냐? 네, 민간업자가 3천억이 넘게 결국 이로 인해서 이 이득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도 기부 체납으로 1,000억 원을 환수를 했다. 이득이 있었다 성남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 검찰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서 공사에 성남도공에 지금 손해를 준 거 아니겠느냐. 시에 이 손해를 미친 거 아니겠느냐.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사업에 참여할 권리랑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고요. 건건이 정말 완전히 다르게 OX로 지금 이 나뉘는 지금 이런 모습인 건데 이렇게 나뉘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자신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또 지금 서초동에서는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백현동 대북 송금 묶어서 9월 영장 검토. 이재명 대표는 8월 청구 요청입니다. 지금 이 검찰은 9월에 지금 대북 송금이랑 같이 엮어서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8월에 영장을 청구해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요 얘기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네,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해라.
이 8월에 청구해라.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에 청구해라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 그런데 9월 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건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 지금 정해진, 이 법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얘기인데, 김상일 위원님.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때 영장을 치면 내 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9월 영장은 체포동의안인데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결이 되면은 뭐 지금 현재 제도상 네.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결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한테 뭐 내가 사전에 그 국민에게 공표한 약속한 게 있으니. 공적으로 약속한 게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게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든가 이렇게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뭐 사실상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당내 네.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가능하면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주면 좀 간명하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도 그동안 사실은 수사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걸 좀 모아서 이번에 가능하면 불가능하면 또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네.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미 사실 8월 국회도 지금 열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비회기에 청구를 하는 게 사실상 지금 청구를 해도 네. 엄밀히 말하면 비회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임시회 같은 경우는 합의해가지고 일정을 좀 조정하거나 네. 아니면 잠깐 그 뭐 쪼개기로 가는 쪼개서 말씀이죠. 멈추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가고 이런 것도 좀 가능하잖아요. 근데 정기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까지. 그 12월 초까지 딱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그거를 쪼개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회기를 쪼개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김수철 네, 의원님. 네. 그럼 근데, 회기를 좀 쪼개자라고 만약에 검찰이 8월 중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회기를 쪼개자라고 민주당에서 제안하면 국민의힘은 받습니까? 일단 좀 사실관계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네. 8월 지금 임시국회는 소집은 됐지만 네. 끝나는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월 25일쯤에 이제 본회의가 있다고 하면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가 휴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럼 그때 휴회를 해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과거에 얼마나 민주당이 국회가 안 열려도 되는 시기에 국회를 열려고 애를 썼습니까? 뭐 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라는 어떤 그 지적을 받으면서도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었는데 또 이제 와서 뭐 입장이 바뀌었는지 또 국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당의 입장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국회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정략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제가 이제 그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아무리 민주당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제 출두 현장은 잘 기획된 이벤트였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단상을 설치하고 마이크를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법적인 그 판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언어로 계속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사실은 잘못된 정치 행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변호사님 간략하게. 네,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회기 때 들어와라. 왜냐하면 회기가 진행되면 실제 체포동의안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비회기 때라면 간명합니다.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포동의안의 그 처리와 관계없이 영장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인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진짜 국민의힘이 방탄국회 할 거면 이번에 이런 비회기 회기 조정 이런 거에 협조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이 회기와 관련해 가지고 진짜 본인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고 근데 지금 이 체포동의안의 문제는 익명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투표하면 누가 찬반했는지가 딱 나오는데 네. 이거는 지금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찬반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오래 수사해 왔는데
이게 정치 수사가 아니고 정책 일정에 따라 기획된 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비회기 때 들어오라는 겁니다. 네, 짧게. 짧게. 지금 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이럴 때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사를 원하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국회에서 회기 때 처리하든 비회기 때 처리하든 그 판단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제 와서 뭐 본인에게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특권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비회기 때 처리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건 국민의힘이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지금 지금 딱 그런 의견이죠. 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예.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무슨 백분 토론장이 아니고요. 네. 네. 김종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하시고 넘어갈게요. 아니 저는 송영길 대표는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검찰에 가고 나는 지금 당장 구속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는요.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라. 아니 도대체 피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 그 시기까지 결정해서 합니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건데 왜 자신감의 표시라고요? 제가 보기엔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월 27일 날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투표를 했어요. 네. 가가 139, 부가 138이었습니다. 전체 제적의 과반을 넘지 못해 반을 넘지 못해서 결국은 부결로 처리됐지만 이재명 대표 검찰에 가서 법원에 가서 실질 심사 받아야 된다는 가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럼 여러 가지 혐의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재명은 가서 조사 받아라라고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상처예요. 보면은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걸 계산해서 자꾸만 비회기정에 나 빨리 불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짧게만 좀 하나만 좀 네.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죄를 지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직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입증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피의자라고 자신들의- 했죠. 예, 아니 그 우리 저기 김수철 다른 예. 패널분이 네. 말씀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단정을 해서 규정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열띤 아침 8시 32분 이렇게 열띤 곳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만평을 좀 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르고 또 오르고 이재명 대표 본인을 지금 시지프스에 지금 비유를 해서 본인이 어제 얘기를 했죠. 네, 내가 지금 시지프스가 될 때 사법 리스크 큰 바위를 오르고 계속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공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공이 어떤 공이냐? 민주 비명계. 좀 이러면서 이제 민주 비명계 공이 내려옵니다. 이 바위가. 네. 오르고 또 오르고 좀 사법 리스크라는 큰 바위를 안고 또 오르는데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만 좀 해다오. 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만평의 내용인데 김상일 위원님. 네. 당 입장에선 개인 이재명의 어떤 이 영원한 무한 반복되는 시프스의 형벌보다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이 프레임 네. 요게 더 지금 사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뭐 모든 거는 사실은 총선입니다. 총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 열심히 싸우는 거에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동료로서 맞겠지만 총선에 지면 그 싸움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상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민주당으로 출마하고 싶다고 저한테 의사를 표명하다가 네. 입장을 바꾸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네. 이 현 정권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에 관심을 보이다가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이게 대안이 되기가 쉽지 않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총선에서. 그러면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좀 이 그늘을 걷어내고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거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나겠죠. 아니면 어떤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좀 제시해 주거나 네. 이런 총선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뭐 반대로 돌을 굴려가지고 사법 리스크 돌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저 만평의 내용과는 좀 결이 상당히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